안녕하세요. 이정훈입니다. 2020년 6월 7일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주제는요. 윤미향과 한거위. 한거위 잘 모르실 겁니다. 대만 사람이고요. 우리나라 발음으로 하면 한국유입니다. 한국유와 윤미향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땡땡땡. 대만과 한국 정치의 닮은 점과 다른 점, 이걸 소재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자나 권력자가 강자라는 등식은 항상 성립하는가? 이게 하나의 제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지켜보니까 부자들도 한순간에 재산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감옥을 가거나 부정부패 사건에 연루돼서. 권력자 또한 그러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강할 것으로 알고 이렇게 추구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중국 여행을 하다가 중국 요녕성 요녕시에 가면은 그것은 과거에 이제 중국 금나라가 여진족이 금나라 세웠잖아요. 그 여진족 금나라가 5개의 수도를 뒀습니다. 오경제도를 택했는데 그 중에 동경이 있던 것입니다. 요양 동경부를 두었던 곳인데 거기에서 아주 우연하게 1000년 전에 동전 무더기가 발견됐습니다. 아주 우연하게. 지금 화면이 나오겠는데요. 요양시 박물관에 가게 되면은 이게 키가 높이가 한 2m 가까이 됩니다. 조금 안 되나요? 폭은 또 1m. 이게 부피 덩어리니까 뭐 1m, 1m, 높이는 한 1.5m 되는 그런 아주 동전 덩어리인데 이게 오랜 세월 흙에 눌려 있어가지고 동전을 떼어내지 못해요. 하나는 뭉치로 있습니다. 어떻게 발견됐는가 하면은 뭐 우연히 발견됐어요. 그야말로 뭐 금속 탐지기로 보다 보니까 뭐가 찌릿찌릿 울렸는지 지금 화면에 나오는 대로 이렇게 땅을 파 들어갔고요. 지금 사람들 크기를 보게 되면은 상당히 크게 파고 들어갔죠. 파고 들어가 보니까 금속 탐지기에 나온 것처럼 이런 금속이 발견됐고 굉장히 많은 동전 꾸러미임을 알았고 이걸 떼어내려고 하니까 안 돼서 다 전체적으로 드러내자고 이제 파가지고 깨끗이 드러내니까 이런 밑에 바닥을 한 데에서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곡간 내지는 창고, 요즘식으로 하면 금고를 만들어 놓고 지하에 비밀 금고를 만들어 놓고 넣어놓았던 동전이 어찌된지 사용도 되지 못하고 흙에 꽉 눌려 있다가 발견됐습니다. 이 고각을 해보면은 보통 뭐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만 대한민국에서는 1년에 한 1m씩 땅이 높아진다 그래요. 자꾸 비가 오고 하다 보니까 흙이 쓸려 내려와서 자꾸 낮은 곳이 자꾸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그 광화문이나 그 남산 밑에 있는 남대문에 가보면요. 지금 남대문이나 광화문이 보게 되면 담장이 안 높아요. 근데 조선 초기에 가면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 초기만큼 땅을 밑으로 파가지고 이렇게 다시 옛날 그 높이를 보게끔 해놨는데 그만큼 흙이 많이 쌓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국 요양시도 한 1000년 지난 사이에 흙이 굉장히 많이 쌓였겠죠. 뭐 비가 덜 오는 데니까 덜 쌓일 수 있고 또 워낙 평평한 지역이니까 덜 쌓일 수 있지만 이렇게 쌓였습니다. 왜 이 동전의 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그때는 뭐 은행이란 게 없으니까 자기 집안에 보관을 하는데 땅속 공간에 숨겨놨다가 그걸 써먹지도 못하고 전쟁을 당했거나 또는 어떤 누구한테 약탈을 당해서 그 집안이 몰살되고 그 지상에 있던 모든 건물도 다 태워졌겠죠. 근데 어떻게 이 지하로 가는 이 문을 찾지 못해갖고 약탈자들도 그다음에 그 이후 1000년 그곳에 산 사람들도 이걸 발견 못하고 지나오다가 요양시가 뭐 요녕성에서는 제법 큰 도시인데 뭐 재개발하다가 이렇게 발견돼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는 부자조차도 한순간에 써먹지도 못하고 날아간다. 그리고 그의 재산은 하나의 골동품밖에 안 된다는 증거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그 인종차별 문제로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 시위들을 보게 되면 없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을 약탈을 해요. 이거하고 인종차별하고 상관이 없는데 이런 걸 보게 되면 부자도 어떤 라이어트, 폭동이 일어나면 꼼짝을 못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가난한 사람도요. 힘과 실력이 있고 그건 자기가 타고나거나 노력하면 가질 수 있죠. 그 다음에 담대함, 그것도 자기가 노력하거나 타고나면 가질 수 있죠. 그거가 있으면 한순간에 강자가 될 수 있고 거꾸로 부자와 권력자도 힘과 실력이 없고 어떤 용기가 없으면 바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운도 작용합니다. 아주 정상에 올라갔다 팍 추락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대만의 아까 제목에서 말씀드린 대만 사람 한국유라는 사람인데 원래 1월 달에 대만에서 대통령 선거를 했습니다. 국민당 후보로 한거위가 나왔어요. 예.
근데 이분은 그 당시 그때까지 대만에서 두 번째 도시가 까오슝인데 까오슝 시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대선에서 졌어요. 그냥 진 게 아니라 참패를 당했습니다. 아주 참패를 당했습니다. 그거 지고 나서 다시 까오슝 시장으로 왔는데 6월 6일 날 대만에서 벌어진 주민 소환 투표, 국민 투표에 비슷한 개념이죠. 지역 주민 투표에서 투표자의 97%가 그의 탄핵에 찬성해서 시장직에서 쫓겨났습니다. 네, 대만 총통을 꿈꿨던 사람이 자기 갖고 있던 총통 시장 자리에서도 아주 허무하게 완전히 쫓겨났습니다. 이 한고이라는 사람은요, 대만 독립에 반대했거든요. 근데 작년 2019년에 홍콩 사태 때문에 대만인들은 일국양주에 동조하는 글을 버리고 민진당의 차이잉원 현 총통장을 다시 지지해줬죠. 네. 그래서 그런 총통도 못 되고 까오슝 시장이 쫓겨나게 됐습니다. 근데 한고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2002년쯤에 한번 대만서 국회의원을 한 사람입니다. 뭐 그 정도 국회의원이야 300명, 거기도 300명은 되겠죠. 그게 한 4년마다 하게 되면은 한 1000여 명 넘어간 중에 하나 있으니까 뭐 그저 그런 정치인이겠죠. 그런데 2018년 11월 민진당의 텃밭입니다. 까오슝이. 거기에서 당선돼서 아주 화제를 몰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류가 일었다. 대한민국의 문화가 대만에 유행한 게 아니라 한거위의 성이 한시니까 한류 열풍이 일었다라고 대만서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이 까오슝이라는 도시가 우리로 치면 부산입니다. 부산. 항구 도시고요. 물론 대만은 다 섬입니다만 그중에 세계적으로 큰 컨테이너 항구가 있어요. 우리 부산 항구처럼. 그래서 까오슝은 굉장히 중요한 항구인데 우리 부산이 우리나라 두 번째 도시이듯이 까오슝이 대만 두 번째 도시입니다. 근데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야도라서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광주 광역시 같은 겁니다. 같은 곳입니다. 뭐 그쪽도 이제 정권 교체가 있어서 야당이랄까 그러네. 좀 진보적이라 그럴까. 항상 민진당이 당선되던 곳입니다. 국민당은 이쪽에 뭐 낸다 그러면 그냥 형식적으로 내는데 당연히 한고이를 출마시키고도 뭐 별로 밀어주지도 않는데 당선돼 버렸어요. 근데 2018년도에는 이 차이잉원 총통의 인기가 이거였어요. 아주 떨어졌습니다. 왜냐, 이 양반 탈핵 정책을 했거든. 그래갖고 그때 하다가 뭐 전기가 다 꺼지고 블랙아웃 사태 갖고 난리 법석을 쳤습니다. 네, 17년인가 그랬죠. 그래서 아주 인기가 없는데도 그런데도 또 그대로 또 탈핵 정책을 법을 바꿨음에도 법을 바꿨죠. 법을 이제 못 피게 되니까 다시 자기 고집대로 가는 아주 그냥 이념에 철저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2018년 11월 지방선거에서는 아주 민진당이 참패를 했습니다. 근데 까오슝만에서는 이길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도 국민당의 한고이 후보가 당선됐고요. 그래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보니까 중국은 이제 공공안전부는 우리 경찰이고 국가안전부는 우리 국정원인데 국안을 보통 우리 정보부를 국안이라고 그러죠, 중국은. 근데 어쨌든 중국의 정보당국이 그를 지원한다는 소문이 약간 돌았습니다. 이게 뭐지? 했는데 근데 이분이 까오슝에서 당선되고 나서 워낙 인기가 좋아서 1년도 안 돼가서 국민당에서 대통령 후보로 떠올랐어요. 네. 근데 그 시절에 2019년에 홍콩 사태는 자꾸 커져갔는데 이 사람 말을 안 했어요. 근데 대만 사람들은 뭐 홍콩만 해도 먼 나라 이야기니까 크게 관심이 없어서 그가 침묵하는 거를 이상하다 하고 넘어갔는데 2020년 1월 선거가 다가올 때 국민당에서는 폭스콘이라고 하는 그 대만 재벌이 있는데 거기에 쿼타이밍 후보도 나도 국민당 후보로 나오겠다 해서 둘이 경쟁이 됐는데 쿼타이밍 후보가 재벌이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는 소문이 중국이 대만에서 아니라 중국의 쿼타이밍 후보를 물러나게 했다. 이 폭스콘 정도 되면은 중국에도 투자를 많이 해서 공장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흔들 수 있죠. 그리고 중국이 한고이를 지원한다 이런 소문이 돌았어요. 돈을 줬다 이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한고이가 도대체 뭐지 하고 있는데 선거를 2020년 1월에 했었는데 한 달 정도 앞둔 19년 11월 달에 대만과 홍콩에서 활동해온 중국의 스파이 왕리칭이라는 사람이 호주로 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야기가 호주의 시드니 모닝 헤럴드하고 인베스티게이트 리포트인가요? 뭐 탐사방송 60분 인베스티게이티브 리포트라고 해야 되겠죠. 탐사보도. 거기 60분에 이 사람이 무슨 활동을 했는가 나왔는데 나이는 26밖에 안 되는 청년인데 중국 정부가 홍콩과 대만에서 벌이는 공작 활동에 참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아서 왔다. 그리고 그걸 못 견뎌서
호주로 망명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는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두 매체의 보도를 보게 되면 왕리칭은 중국계 홍콩 회사로 위장한 정보기관에서 일했다. 그때 그가 사용한 여권은 중국 여권도 있었고 홍콩 주민등록증도 사용했고 대한민국 여권도 사용했습니다. 조 모 씨로 된 한국 여권도 사용했어요. 위조 여권이 많았네요. 그리고 이는 왕리칭은 2015년 홍콩 서점 주인 5명을 중국 본토로 납치하는 데 관여했다. 18년 8월 대만으로 건너가 차이잉원 총통과 여당인 민진당을 낙선시키려고 했다. 이게 뭔가 하면 2018년 11월에 대만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들어가서 민진당의 패배를 유도하는 공작을 했다는 거죠. 실제로 성공을 했죠. 그리고 그때 스타가 한고위인데 한고위 국민당 후보에게 2천만 유행, 양 33억 원을 전달했다. 그리고 왕리칭이 근무했다는 홍콩의 창신투자공사의 샹신 총재가 간첩 혐의로 체포돼 대만에 억류됐다.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런 보도가 대선을 앞두고 나오니까 한고위는 중국 돈 받은 적 없다가 펄쩍 뛰었죠. 근데 특이하게 이 친구는요, 그 홍콩 사태가 난리가 나는데 한마디 말을 안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약점이 있었겠죠. 그리고 선거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패배하고 까오슝시장 돌아갔다가 이번에 탄핵돼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대만 국정원인 국가안전국이 수사에 들어갔다.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이걸 정확하게 되면 진짜로 왕리칭으로 인해서 중국이 대만 공작, 대홍콩 공작한 것이 드러나는 것이냐, 아니면 차이잉원이 재선됐으니까 어떤 정치 공작으로 해서 정적을 없애는 공작을 할 것이냐, 두 가지 다 의심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왕리칭이 호주에까지 가서 호주 언론에서 이런 얘기한 거 보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중국의 공작이 드러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게 뭔가 하면요, 이 황거이처럼 갑자기 떠올라서 권력을 잡았던 사람도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다는 이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게 뭔가 하면 외생 변수에 자기 줏대 없이 뭔가에 기대하고 있으면 한 번에 날아간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요, 저도 쭉 지켜봤지만 미르 재단 뭐 그런 거 할 때 어떠한 재벌로부터도 돈을 받은 게 없어요. 나는 그분이 깨끗한 거는 인정합니다. 문제는 이제 무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생각은 헌재에 가게 되면 내가 돈 안 받았으니까 밝혀져서 끝날 줄 알고 기대하고 있는데 헌재에서 탄핵을 결정해버렸죠. 헌재하고 법원은 다릅니다. 제가 해보니까 몇몇 나라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헌재 재판관을 거의 100% 법관 출신으로 하는데 몇몇 나라에서는요, 상당수를 정치학자로 집어넣습니다. 왜냐? 어떤 헌법과 관련된 문제는, 우리나라 헌법을 컨스티튜션을 헌법으로 번역하는데 일본을 예를 따라서 과거 대한제국 때는 국가의 제도라고 번역했어요. 그야말로 컨스티튜트로 그대로 번역한 거죠. 헌법은 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국가를 만드는 기본 틀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할 때는 법원만이 아니라 정치학자를 참여시키는 나라가 제법 많습니다. 정치적 판단을 하는 데가 헌재입니다. 그런 사실을 간과하고 박근혜 대통령 헌재 재판을 기다렸다가 한순간에 날아갔습니다. 네. 이거는 정치는 사실대로 가지 않는다. 정치는 냉정하다. 그러니까 부자나 권력자들도 어떤 전쟁이나 권력 투쟁 또는 순간의 미스로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다는 게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의로워야 되고, 정의로워야 되고, 그 다음에 담대해야 됩니다. 그걸 놓치게 되면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은 무너집니다. 지금 이제 정부 여당에서는 윤미향 국회의원을 굳히기로 가고 있는데요. 근데 바로 어제 정의연 평화의 우리집 소장 A씨가 일단은 자살로 보이는데 이렇게 사망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네. 과거 명성교회가 기부해준 그 집인데 거기에는 위안부 할머니 한 분이 현재 거주하고 계신데 거기를 지키는 소장이 자살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때 검찰은 거기를 분명히 압수수색했을 거고요. 자, 이런 사건이 생기면 검찰이 부담을 느끼겠습니까? 윤미향 의원이 부담을 느끼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의 미묘한 징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어 언론에 보도되는데 같은 날 이용수 할머니가 정대협 또 대구 경북 지역에 살고 있는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 모임 등이 위안부 할머니 등을 팔아먹었다라고 또 비판하는 회견을 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윤미향 의원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국민들 여론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이거를 정부 여당은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정대협
장부에 보게 되면, 회계장부에 보게 되면 잔금 22억 돼 있던 게 그 다음에 2월 돼야 되는데 제로로 돼갖고 사라진 게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할 겁니까? 네. 정대협, 윤미향 의원 뭐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모순이 많이 밝혀지고 있는데, 그리고 A씨 자살과 이용수 할머니 이거는 모두 정의연 내부 사건인데 이걸 진부대 보수 사건으로 몰고 어떻게 하려고 빠져나가려고 하게 되면은 어려울 거예요. 홍콩 사태가 막 벌어지고 있는데 그걸 외면하고 있고 한고희 같은 행동을 하게 되면 나는 몰라. 물론 그분은 야당인 상태에서 졌지만은 여당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촛불 사건이 본질인데 나는 한 푼도 안 받았으니 깨끗할 수 있어 하고 헌재에 갔다가 한순간에 날아간 거랑 똑같은 상황이 이 정부한테도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거꾸로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그 국방부 장관이 반발하잖아요. 왜냐하면 국민을 상대로 군을 사용하지 않겠다. 그거 맞죠. 주방위군을 일단 사용하는 게 맞겠죠. 네, 아주 급하지 않은 이상은. 근데 그런 갈등이 있지만 지금 트럼프는 사과할 듯 말 듯 하면서 성경을 들고 나와서 나는 라이어트, 폭동에 대해 싸우겠다 딱 합니다. 이렇게 나가야 맞는 거죠. 권력 투쟁을 하려면. 네. 한고에도 그 대만 사람이 관심 갖는 홍콩 문제에 딱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못했고.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도 이 촛불 시위는 본격적인 권력 투쟁인데 거기에 살짝 빠져나와서 자기 이렇게 공주처럼 행동하려고 헌재에 맡겼다가 한순간에 날아가지 않습니까? 이 정치를 이룰 줄 모르는 건데, 지금 윤미향 사건과 정대협 사건은 정치의 본질입니다. 근데 이걸 지금 정부 여당은 살짝 외면하고 괜찮을 거야. 뭐 소명됐어 이러고 가는데 이것이 폭발적인 사고를 이 정부 여당에 가져올 수 있다는 제 의견입니다. 트럼프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엉터리고 거친 사람 같지만 감각 있게 대처한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우리나라나 대만은요,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제법 잘 살아도 외생 변수에 아주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를 거뒀는데 사실은 작년 말만 해도 자신이 없었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돌면서 처음엔 불리했다가 한국이 잘 막고 있다고 하니까 확 역전이 된 거죠, 아닙니까? 그래서 하도 변수가 많습니다. 이 국민 지지를 늘 받아야만 정권을 안전정적으로 유지하고 자기 원하는 방향으로 정치를 할 수 있는데, 무엇으로 국민 지지를 유지하느냐? 경제를 쫙 키워서 유지했던 것은 박정희 전두환 노선이죠. 그랬더니 그 반대 세력은 뭘 갖고 떠들었어요? 광주하고 뭐 반일, 뭐 반독재 갖고 떠들어서 약점을 자꾸 파고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정부, 과거 노무현 정부가 예로 들기 좋겠네요. 노무현 정부는 국민 지지를 뭘로 했어요? 반일을 내세웠잖아요. 그 전 국회에서 만들어준 반일관계법을 이용해서 반일을 내세우면 국민이 좋아할 거다라는 전제하에서 그걸 쭉 밀어붙이고 그다음에 막판에 자기 하고 싶었던 북한과 관계를 하려고 하다가 한순간에 파탄 났던 게 노무현 정부죠. 그 노선을 답습하는 게 지금 문재인 정부예요. 그걸 하다 보니까 정 의원이 소중한 거고 윤미향 의원이 소중한 건데 그 자체에서 지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네. 반일에서 파탄이 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정부는 그걸 외면하고 있는데 외면이 되겠냐 이겁니다. 그리고 북한이 이제 시비를 걸고 나옵니다. 6월 7일자 노동신문에서 보게 되면은 김여정의 담화에 대한 북한 각계의 반응을 전하면서 일면에 노동신문이 무쇠 주먹으로 진문 계리, 우리 인민을 모독하고 농락한 자들에게 무자비한 철출을 내릴 것이다. 뭐 요걸 그대로 보게 되면은 현재 미래통합당에서는 2명의 탈북자를 국회에 진출시켰으니까 미래통합당을 위한 경고로 일단은 보이죠. 그리고 4.17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삐라를 뿌리는 사람을 막지 않는 문재인 정부를 향한 경고로 볼 수도 있고요. 근데 북한의 기본적인 목표는 한국하고 통합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정권 유지해달라는 거거든. 제가 몇 차례 얘기했지 않습니까? 싱가포르 회담 보게 되면은 체제 안정을 보장해달라. 그 대가로 북핵을 포기하겠다. 그게 둘이 안 되면 절대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북한이 우리가 뿌리는 삐라를 두려워할 것이다라는 보도를 자꾸 내놓는데, 그거 우리 스스로 아전인수 해석입니다. 우리가 북한이 우리한테 뿌려버릴 때 우리가 뭐 예민하게 반응하겠지만 그거 보고 넘어간 사람 몇 해요? 아주 이쪽에서 불평불만자로 넘어가지. 그거 갖고 대한민국 흔들리지도 않아요. 북한 전문가들은요,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제가 가끔 취재하면서 외국 대사관에 있는
주한 대상하는 사람들 많아서 우리나라 정세를 들어보면요,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객관적으로 리포팅을 하기 때문에 저도 아예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아이디어를 얻는데, 북한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을 아주 잘 봅니다. 그래서 바로 요때 이렇게 찌르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들의 목표는 뭔가 하면요, 문정부를 흔드는 겁니다. 문정부를 왜 흔드느냐, 더 약한 또 다음에 문정부, 계속 한국 정부가 약해지는 걸 이들은 원하는 거거든요. 과거에는 우리가 뿌리는 북비라가 북한서 아무 문제가 안 됐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과거에 문제 삼았던 건 다 북한이 해결했고, 이제는 사소한 문제를 우리한테 무장해제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민국 정부가 휘둘리고 있어요.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목표 때문에. 네. 그게 이제 북한의 전략인 거죠.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 정부는 북한으로부터 당하고, 내부 모순은 커지고 바깥으로 휘둘립니다. 자, 저는 윤미향 의원을 볼 때마다 저분이 같이 국회로 들어가는 세력들이 뭔가가 궁금합니다. 윤미향 의원의 남편의 정체가 뭡니까? 네? 남매 간첩 사건을 일으켰던 사람인데, 그리고 그 양반은 대학들한테 협박을 해서 돈을 뜯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폭행 혐의도 있잖아요. 그 통진당 관계랑 매우 가까웠지 않습니까? 도대체 정체가 뭡니까? 그리고 정의연에 있는 몇몇 여성 간부들의 남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메가더 동상 끌어내리려고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통진당과 가까운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정의연을 뒤에서 끌고 나가려고 했던 조직 중에 하나가 뭔가 의심스럽고, 그 세력들이 윤 의원을 통해서 국회로 진출해놓은 거 아닌가, 이걸 봐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왜 민주당이 자꾸 열어주려고 하죠? 그럼 둘 사이에 무슨 뭐가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러면 그거를 뻔히 보고 있겠습니까? 분명히 흔드는 세력이 나오게 되죠. 근데 통진당이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북한이 통진당 좋아하지도 않아요. 통진당을 내세워서 남한을 약하게 시켜갖고 갈등 커지게 하는 불쏘시개 용으로 쓸 뿐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통진당이 국회의원을 집어넣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고, 그들이 만들려고 했던 RO, Revolution Organization인가요? 혁명 조직이 사건을 잊으셨죠? 전화국에 어떻게 불태우려고 했다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문정부는 그 통진당 수사를 했던 남재준 국정원장을 구속해서 지금 감옥에 넣어놓고 있죠. 네. 문정부는요, 아니 일본 아베 정권은요, 아베가 아니라 다른 정권이 들어서도 자민당 정권이 있는 한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올 겁니다. 이번에 뭐 지소미아 파기로 다시 대응한다 어쩌고 하는데 아마 막기 어려울 겁니다. 문정부는. 미국도 자기네 사정이 있고, 또 우리가 너무 멀면은 중국으로 붙을까봐 그래서 그렇지, 그렇게 문정부를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한미연합사 해체하려고 그러고 유엔사도 해체하려고 하니까 손을 보려고 할 겁니다. 중국도요. 기본적으로 무슨 정부가 들어서든 우리나라 정부는 친중인인데, 이게 너무 몰면은 다시 친미로 갈까봐 그래서 그렇지, 문정부를 그렇게 그닥 좋아하지 않아요. 북한도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문정부는 내부 모순이 커집니다. 오면처가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거이 사건을 본다면은 조금 더 뭔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저는 일종의 민주당에서 크게 이겼지만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윤미향 사건이 어디로 튈까? 국민 지지가 어디로 갈까? 여론은 한순간에 변합니다. 한거이가 그렇게 인기 좋았다가 저렇게 날아갈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 공포하고 어떤 누구한테 두려움은 누구한테 매달리잖아요. 매달리면 예속이 되고 정치적으로 예속이 되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공포는 커집니다. 잘라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손해볼 수도 있고 내 비리가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하지 않으면 적골이 됩니다. 대만 국민당이 지금 지금 우리나라 지금 미래통합당 이상으로 지금 작살이 났을 겁니다. 네. 근데 저렇게 작살 났을 때 대만이 좋겠습니까? 또 우리도 좋겠습니까? 이제 대한민국 전체에 대체할 세력이 없잖아요. 우리 민주당이 잘못하면 미래통합당에서 뭔가 좀 이것도 없고, 또 민주당도 잘하지 못하고 내부 모순이 커지고 외생 변수는 압력이 커지고, 대한민국의 불행이죠. 네. 과거 YS가 못할 땐 DJ라도 좀 있었는데, 네. 자꾸 이렇게 하면 나라가 나중에 베네수엘라처럼 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태를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되려면 일단은 아닌 걸 쳐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은 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고집을 부리면 대통령도 그분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내정은 이해찬 대표, 그다음에 외교는 외교 특보를 많이 따라가시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엉망이 되는 거죠. 자,
대한민국 어디로 갈까? 한고희 사건으로 본 윤미향 사건. 한번 둘을 한번 비교해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